이제는 쉬면서 마음 편히 살아야지. 은퇴를 앞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 품는 희망입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경조사입니다. 가까운 지인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이 어색해지고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순간들. 처음에는 단순히 돈 문제라 생각했지만 그 뒤에는 더 복잡한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경조사에 참석했다가 느껴지는 경제적 압박감, 이전과 달라진 사회적 지위로 인해 느껴지는 자괴감, 그리고 점차 멀어져가는 인간관계 속에서 스스로 고립감을 느끼는 순간들. 이 모든 것이 은퇴 후의 현실을 더욱 냉혹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은퇴 후 경조사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 경제적 부담이 가장 먼저 찾아온다. 은퇴 후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소득의 감소입니다. 평생 월급날을 기다리며 살아온 우리가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 없이 한정된 연금이나 저축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지출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경조사는 다릅니다. 축의금이나 부조금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특정 금액을 따라가야 할 때가 많습니다. 사례 1. 60대 초반의 김 씨는 은퇴 후 처음으로 친구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는 축의금이 최소 1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김 씨는 고민 끝에 5만 원만 냈습니다. 하지만 식장에서 마주친 친구들의 시선이 왠지 모르게 달갑지 않았고 이후부터는 경조사 초대장조차 부담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친구들과 점점 멀어진 기분이었어요. 작은 돈이라 생각했지만 그 돈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 몰랐습니다. 2. 사회적 지위 상실로 인한 자존감 하락. 경조사라는 자리는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 다닐 때는 어느 회사 다니세요? 같은 질문에 당당히 답할 수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질문이 왠지 모르게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같은 또래 친구들이 아직 현직에 있거나 자신의 자녀 자랑을 늘어놓는 자리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례 2. 전직 대기업 임원이었던 박 씨는 은퇴 후 처음으로 후배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식장에서 요즘 뭐 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냥 쉬고 있다는 대답 뒤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고 자신을 바라보는 후배들의 미묘한 표정에 깊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이후 그는 경조사를 피하기 시작했고 점차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3. 점점 좁아지는 인간관계. 경조사는 단순히 축하나 애도를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이어가는 중요한 고리이기도 하죠. 하지만 경제적 부담이나 자존감 문제로 인해 경조사를 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스스로 고립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70대 초반의 정 씨는 은퇴 후 경조사 참석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축의금이나 부조금을 내느니 집에서 쉬는 게 낫다고 생각했지만 그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대화 주제가 사라졌고 점차 소식도 끊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무도 저를 초대하지 않더군요. 제가 스스로 관계를 끊어버렸던 겁니다. 은퇴 후 경조사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 그렇다면 경조사를 아예 피하는 것이 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퇴 후 경조사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삶의 활력을 얻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몇 가지 방법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예산을 마련하라. 경조사 참석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예산을 미리 설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경조사 예산을 10만 원으로 제한하고 초대받은 행사의 중요도에 따라 금액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축의금 대신 진심을 전달하라. 꼭 돈이 아니어도 됩니다. 축하 카드나 소소한 선물을 준비해 진심을 전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당당히 이야기하라. 은퇴 후 삶은 더 이상 직업이 아닌
개인의 가치와 여유를 나타내는 시기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질문에 당당히 새로운 취미를 즐기고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무리. 은퇴 후 경조사는 우리 삶의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 부담, 사회적 지위 상실, 인간관계 단절이라는 문제들이 얽혀 있지만 결국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경조사라는 작은 모임 속에서도 당당히 자신을 지키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은퇴 후 경조사, 피할 수 없다면 현명하게 대처하라. 은퇴 후 경조사 자리가 불편해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경제적 부담, 사회적 지위 변화, 인간관계 단절 등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죠. 하지만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조사를 아예 피하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조사는 은퇴 후에도 관계를 유지하고 삶의 활기를 더할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시선에서 은퇴 후 경조사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과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 경조사 예산 관리 정해진 틀 안에서 움직여라. 경조사 참석 시 가장 큰 부담은 축의금과 부조금입니다. 하지만 이 부담을 줄이는 첫걸음은 간단합니다. 미리 예산을 정하고 지키는 것이죠.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한 달 경조사 예산을 10만 원으로 설정하고 초대받은 행사에 따라 금액을 유동적으로 조정하세요. 꼭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적정 수준의 금액을 내고 중요한 자리에는 조금 더 신경 쓰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돈보다 진심입니다. 사례. 70대 후반의 이 씨는 경조사 예산을 정한 뒤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옛날에는 초대받은 행사마다 금액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제는 미리 정한 예산 안에서 참석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중요한 건 제가 진심으로 참석한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준다는 점이에요. 2. 축의금 대신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 돈이 부족하다고 경조사에 가지 않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경조사 자리는 단순히 돈을 내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관계를 이어가고 상대방의 중요한 순간을 축하하거나 위로하는 자리입니다. 축의금이나 부조금 대신 진심이 담긴 방법으로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축하 카드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 한 장은 돈 이상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선물, 작은 꽃다발, 수제잼, 직접 만든 간단한 선물 등은 상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축하의 자리에서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전합니다. 사례. 65세의 김 씨는 친구의 자녀 결혼식에 5만 원을 내며 손수 만든 축하 카드를 함께 전달했습니다. 친구는 김 씨의 진심을 느끼고 오히려 더 고맙게 여겼다고 합니다. 돈보다는 제 정성을 알아주는 그 순간 돈이 부족하다는 부끄러움이 사라졌어요. 3. 당당한 태도,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라. 은퇴 후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는 요즘 뭐 하세요? 입니다. 직장이라는 정체성을 잃은 이후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에 당당히 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은퇴 후의 삶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 운동에 집중하고 있어요.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자연과 가까이 지내고 있어요. 이런 대답들은 상대에게 당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여줍니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것이 중요하죠. 사례. 은퇴 후 화초 가꾸기에 빠진 68세의 박 씨는 경조사 자리에서 항상 화초 이야기를 꺼냅니다. 화초 키우는 재미에 빠져 있다는 그의 대답에 주변 사람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야깃거리가 생기니까 사람들과의 대화가 더 편해졌어요. 4. 경조사에서의 연결 관계를 유지하는 작은 투자. 경조사 참석은 단순히 돈을 내고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인간관계를 이어가는 연결고리입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선
이러한 자리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경제적 부담이나 자존감 문제로 인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면 오히려 관계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팁. 자주 연락하기. 경조사 초대만 기다리지 말고 평소에 자주 연락하며 관계를 이어가세요. 적극적인 자세. 경조사 자리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네세요. 관심 표현. 상대방의 가족 이야기나 최근 소식을 물어보며 관심을 표현하세요.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 삶의 지혜.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자 자신의 삶을 다시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경조사는 단순한 사회적 의무가 아니라 자신을 재발견하고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중요한 건 돈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자신의 진심과 태도입니다. 경조사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을 익히면 오히려 경조사는 당신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당당하고 지혜롭게 경조사 자리를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퇴 후에도 당신은 여전히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 가치를 스스로 잊지 마세요. 연봉 1억 변호사. 55세에 은퇴 선택한 이유. 배당주로 만든 경제적 자유 루트 공개. 내가 지금 이걸 계속해야 하나? 55세, 어느 날 출근길에 문득 든 생각이었어요. 매일 아침 법률 자문, 끝없는 재판, 쉴 틈 없이 밀려드는 클라이언트. 연봉은 1억, 명함에 새겨진 직함도 화려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자꾸 공허해지더라고요. 돈은 충분히 벌었는데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주말에도 휴대폰을 꺼놓지 못하는 삶. 퇴근 후엔 쓰러지듯 잠드는 삶. 이게 내가 원하던 인생이었나?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진지하게 은퇴 후의 삶을 고민하게 됐어요. 지금 당장 그만두면 과연 나는 살아갈 수 있을까? 매달 월급 없이도 내 삶을 지탱해줄 현금 흐름이 있을까? 그리고 결국 제가 찾아낸 해답은 바로 배당주 투자였습니다. 배당주 투자, 왜 은퇴 준비에 적합할까? 보통 사람들은 은퇴하면 연금에 의지하죠. 하지만 국민연금 기껏해야 6만 100만 원 수준입니다. 퇴직금은 금세 바닥나고요. 이럴 때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 즉 현금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게 바로 배당금입니다. 주식에서 나오는 이자 같은 개념인데요. 미국 주식 중에는 분기마다 혹은 매달 배당을 주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 배당금을 잘 모아두면 월 15만 200만 원도 충분히 가능해요. 연 2천만 원 배당금, 어느 정도 자산이 필요할까? 간단히 계산해 볼게요. 연 4% 수익률의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구축했다고 가정하면 3억 원 투자 시 연 1,200만 원 월 100만 원. 5억 원 투자 시 연 2천만 원 월 166만 원. 물가 상승률, 세금까지 고려해도 노후 생활의 한 축을 충분히 책임질 수 있는 금액입니다. 중요한 건 이걸 매달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월급처럼요. 실제 사례 3가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1. 55세 은퇴한 변호사 어씨, 월 170만 원 배당으로 여유로운 인생 이마. 어씨는 강남에 사무실을 둔 베테랑 변호사였어요. 20년 넘게 일하면서 모은 돈 5억 중 일부를 미국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코카콜라 케이오, 존슨앤존슨 J&J, 리얼티 인컴 5를 담았죠. 연평균 배당 수익률은 4% 수준. 지금은 매달 약 170만 원 정도 배당이 들어오고요. 그 돈으로 작은 도서관 봉사도 하고 취미인 여행도 자주 다닙니다. 그가 말하더군요.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되니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됐다고요. 2. 50세 자영업자 B씨, 가게 정리 후 3억으로 만든 배당 월급. 코로나로 카페 운영을 접은 B씨. 막막했지만 그간 모아둔 3억 원을 정리해서 미국 고배당 ETF와 배당 성장주에 분산 투자했어요. VYM, SCHD, 그리고 몇몇 통신주티, VG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짰죠. 처음엔 하루하루 불안했지만 1년쯤 지나니 계좌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배당금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해요. 지금은 월 약 100만 원 수준이지만 더 추가 매수하고 소비를 줄이며
실질 은퇴 생활 중입니다. 3. 58세 교사 퇴직자 CC 국민연금 외 현금 흐름 확보한 사례. 교직에서 정년퇴직 후 예상보다 적은 연금에 당황한 CC. 일회선 여행도 못 가겠다는 생각에 노후 자금 4억 중 2억을 미국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주로 월배당 ETF인 JPI, QILD를 포함해 배당금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종목만 골랐어요. 지금은 연 80만 900만 원 수준의 배당이 들어오고요. 국민연금과 합치면 월 16만 170만 원 수준의 현금 흐름이 생겼습니다. 은퇴 후에도 예상 걱정 없이 쓸 수 있어 마음이 한결 편하다고 합니다. 결론 은퇴를 꿈꾸는 당신에게 배당주는 시간을 사는 무기입니다. 물론 배당주 투자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종목을 잘못 고르면 손해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현금 흐름 중심의 투자는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60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퇴직 후 바로 소득이 끊기는 절벽을 마주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제는 많이 버는 삶이 아닌 덜 벌어도 매달 들어오는 삶이 정답일지 모릅니다. 마무리하며 저처럼 50대 중반에 들어선 분들 또는 퇴직을 고민 중인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은퇴는 선택이 아니라 준비의 문제다. 배당주 투자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당신의 은퇴는 훨씬 자유롭고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 배당주 투자가 은퇴자에게 적합한가? 과학적 심리 기반 투자 전략의 논리. 은퇴 후 사람들은 소득이 끊기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소득의 불확실성은 노년기 우울증과 불면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배당주 투자의 강점이 드러납니다. 매달 혹은 분기마다 꼬박꼬박 들어오는 배당금은 소득의 예측 가능성을 만들어주죠. 이로 인해 사람의 자율신 경계가 안정되고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뇌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 처하면 우리 뇌의 편도체 에미그달러가 활발히 반응하며 위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수동적 소득, 즉 정기적인 배당금 수령은 이 편도체의 과도한 활성화를 억제하고 전두엽의 이성적 판단 영역이 더 많이 작동하도록 돕습니다. 결국 뇌가 더 안정적으로 미래를 계획하게 되죠. 포트폴리오 구성의 핵심 리스크는 줄이고 현금 흐름은 꾸준히.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배당주를 고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할까요? 1. 배당 수익률. 배당률이 전부는 아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배당률이 높은 주식을 찾습니다. 하지만 배당률이 너무 높은 주식은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배당률이 810%를 넘는 기업은 실적이 나빠져도 무리하게 배당을 유지하거나 배당 컷 배당 축소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경우 주가 하락 배당 중단의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적정 기준 3% 5% 수준의 안정적 배당주. 2. 배당 성장주 vs 고배당주. 배당 성장주 FAAPL, 마이크로소프트 MSFT, 비자비처럼 배당은 적지만 매년 꾸준히 배당금을 늘리는 기업. 고배당주 AT&TT, 리얼티 인컴5, 알트리아 M5처럼 현금 흐름이 높은 기업이 당장 높은 배당을 제공. 5060대 초반엔 성장 배당 조합을, 60대 중후반 이후엔 현금 흐름 중심의 고배당으로 조정하는 것이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방식입니다. 3. ETF 활용 분산 투자의 필수 도구. 개별 종목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ETF 상장 지수펀드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 예시. VYM 대형 안정적 고배당 기업 위주. SCHD 배당 성장과 재무 건전성 중심. JPI, QILD 매월 배당주는 월배당 ETF로 인기가 높음. 이런 ETF는 수십 수백 개 기업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되기 때문에 노후 자금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배당금 수령 효과. 앞서 이야기한 변호사 어씨는 배당금이 들어오는 날이 가까워지면 늘 마음이 안정되고 계획이 명확해진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미국 투자심리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기적인 배당 수령자들은 불확실한 시장에서도 더 적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투자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심리는 우리가 월급 받을 때 느끼는 안정감과 같아요. 즉, 배당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심리적 복지와 삶의 질까지 올려주는 중요한 도구인 겁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의 질, 배당주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진짜 필요한 건 많은 돈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돈, 꾸준히 들어오는 돈입니다. 배당주는 그 요구를 정확히 충족해주죠. 심리적 안정감, 경제적 자립, 그리고 삶의 계획 가능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배당주 투자. 지금 50대라면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지금부터 배당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설계한다면 은퇴 후 불안한 생존이 아닌 계획된 자유로운 인생 이막이 가능해질 겁니다. 10억 없으면 은퇴도 꿈꾸지 마라. 노후의 잔인한 진실. 야, 요즘 은퇴하려면 10억은 있어야 한대. 어느 날 지인이 던진 이 한마디에 나는 멍해졌다. 10억?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다 합쳐도 그런 숫자는 본 적이 없다. 언제부턴가 뉴스든 유튜브든 심지어 커뮤니티에서도 10억 없는 은퇴는 비참하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린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불안감을 조장하는 말일까? 아니면 정말 뼈아픈 현실일까?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금액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숨은 삶의 구조다. 정말 노후에 10억이 필요한 걸까? 그렇다면 10억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불행하게 늙어가는 걸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현실적인 시선으로 그리고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진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1. 매달 2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65세 자영업 은퇴자 김현수 씨 사례. 김현수 씨는 평생을 철물점 운영하며 살았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퇴직 전에 점포를 정리하고 작은 아파트 한 채를 남겼다. 현금 자산은 고작 8천만 원 남짓? 하지만 김 씨는 매달 국민연금과 소규모 임대 수익으로 18만 200만 원의 고정 수입을 만든다. 그는 말한다. 나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고정 지출을 줄였어요. 외식도 줄이고 병원비는 실손보험으로 커버하고요. 난 아직 행복해요. 친구들과 조용히 지내는 지금이 더 좋습니다. 결국 얼마를 갖고 있느냐보다 매달 얼마가 나가고 들어오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10억이 없더라도 매달 꾸준히 쓸 수 있는 수입 구조를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다. 2. 10억이 있었지만 3년 만에 절반 날렸어요. 60세 대기업 퇴직자 박정민 씨 사례. 박정민 씨는 정년 퇴직하며 퇴직금과 모아둔 자산으로 딱 10억을 만들었다. 그는 이제 진짜 인생 즐겨야지라는 마음으로 캠핑카를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고급 골프장에 출입했다. 3년 만에 잔고는 절반이 사라졌고 그제야 그는 허둥대기 시작했다. 그땐 몰랐어요. 지금 쓰는 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걸. 나도 모르게 과소비의 함정에 빠져 있었어요. 지금은 알바를 하며 생계를 꾸려간다. 10억이 있었지만 돈의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박 씨는 그걸 뼈저리게 깨달았다. 3. 나는 2억으로도 은퇴했습니다. 59세의 귀촌한 박영자 씨 사례. 박영자 씨는 서울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다 59세에 은퇴했다. 가진 자산은 고작 2억 남짓?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적게 쓰고 스스로 해결하는 삶을 택했다. 강원도 작은 시골 마을에 집을 짓고 마당에는 채소밭, 마루에는 고양이 2마리. 생활비는 한 달에 8만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직접 키운 채소로 밥 짓고 이웃과 반찬 나누고 유튜브로 시골 일상 브이로그도 올리며 소소하게 용돈벌이도 한다. 그녀의 말. 돈 없이도 마음이 풍요로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이냐예요. 이 사례는 10억이란 숫자보다 삶의 우선순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럼 도대체 왜 10억이란 말이 나오는 걸까? 실제로 금융권이나 언론에서 말하는 노후 자금 10억은 다음과 같은 계산에서 나왔다고 한다. 은퇴 후 기대 수명 약 30년. 월 생활비 250만 원, 12개월 30년 약 9억. 여기에 의료비, 예비비까지 더하면 10억 정도라는 이야기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계산이 현역 시절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라는 점이다. 즉, 은퇴 후 소비 패턴을 바꾸면 이 금액은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결국 핵심은 돈의 액수가 아니다. 은퇴 후 삶에서 진짜 중요한 건 다음 세 가지다. 지속 가능한 월 수입 구조가 있는가? 연금이든 임대 수익이든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현금 흐름이 생긴다. 그게 곧 삶의 안정이다. 소비를 통제할 수 있는가? 무계획한 소비는 어떤 자산도 단숨에 무너뜨린다. 은퇴 후엔 적당히 쓰는 능력이 가장 강력한 자산이다. 내가 원하는 삶의 형태는 무엇인가? 누군가는 매달 300만 원으로도 만족하고 누군가는 500만 원도 모자라다. 결국 중요한 건 내 삶의 기준을 아는 것이다. 결론 10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10억 없으면 은퇴도 꿈꾸지 마라는 말은 사실 우리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마케팅에 가깝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2억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10억이 있어도 불안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10억을 만들기 위해 초조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삶을 위해 어떤 구조를 만들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다. 당신의 은퇴 금액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불안보다는 설계를, 조급함보다는 전략을 선택하자. 그것이 노후의 잔인한 진실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10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라. 당신의 노후를 지킬 세 가지 설계 전략. 그래도 난 10억은 못 모을 것 같아. 그냥 포기해야 하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숨을 쉰다. 하지만 명심하자. 노후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구조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전략은 실제로 자산이 많지 않아도 은퇴 후 삶을 안정적으로 때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현실적인 설계법이다. 비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다. 단지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뿐이다. 1. 전략 하나 현금 흐름 중심으로 자산 재배치하라. 많은 분들이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에 묶어둔다. 하지만 집 한 채만 덩그러니 있고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다면 은퇴 후엔 불안하다. 예를 들어볼게요. CAS 62세 송모 씨. 서울 아파트 한 채가 15억. 현금은 거의 없음. 퇴직 후 연금이 80만 원인데 한 달 생활비는 250만 원. 매달 170만 원 적자. 결국 그가 선택한 건 아파트를 팔고 3억 원대 수도권 작은 집으로 이사. 나머지 12억 중 일부는 안정적인 채권형 ETF에 일부는 월 지급형 상품에 투자. 결과는 매달 100만 원 이상의 수익 발생 연금 월 18만 200만 원 확보. 심리적 여유가 생기고 소비 패턴도 줄어든. 핵심은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현금이 도는 구조다. 지금 가진 자산을 점검해보자. 비효율적인 덩어리 자산의 고가 주택을 나눠보자.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자산군의 연금형 상품, 임대 가능 자산에 눈을 돌리자. 이 전략 둘 지출 구조를 먼저 바꿔라. 노후 준비는 수입만이 답이 아니다. 지출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 수입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CAS 60세 정혜순 씨. 퇴직 후 생활비가 월 350만 원. 하지만 연금은 120만 원뿐. 늘 적자에 허덕이며 불안했다. 그러다 그녀는 지출 다이어트를 결심했다. 보험 재정비 월 45만 원, 18만 원. 통신비 3인 가족 27만 원, 알뜰폰 와이파이로 10만 원. 외식 배달 월 50만 원, 직접 요리와 나눔 생활로 20만 원. 구독 서비스 정리. 이렇게만 해도 한 달 80만 원 이상이 절약됐다. 쓸데없는데 새고 있던 돈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그녀의 말이다. 노후는 절약이 아니라 지출 최적화다. 돈을 아끼되 삶의 질은 지키는 똑똑한 소비 전략이 필요하다. 3. 전략 셋. 시간을 활용해 소득 구조를 만들자. 은퇴했다고 돈을 벌 수 없는 건 아니다. 오히려 시간은 풍부하고 경험도 쌓인 지금이 인생 이막의 경제적 기회다. CAS 58세 김민재 씨 부부. 남편은 대기업에서 퇴직했고 아내는 오랫동안 주부였다. 퇴직금으로 전세금 돌려주고 나니 남은 돈은 고작 1억. 하지만 그들은 함께 고민했다. 남편은 퇴직 후 유튜브로 기술 강의 시작. 아내는 마을 주민 대상 반찬 클래스 시작. 한 달 수입
초기엔 30만 원도 안 됐지만 지금은 유튜브 광고 수익, 수강료, 소소한 주문 판매로 두 사람 합쳐 120만 원. 우리가 이렇게 다시 돈 벌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그들은 말한다. 노후 소득은 거창한 창업이 아니라 작은 재능 시간 꾸준함에서 나온다. 정리하며 당신의 노후 지금부터 설계하자. 이제는 이렇게 생각해보자. 내가 은퇴하면 돈은 얼마나 들어올까? 내가 줄일 수 있는 소비는 어디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소소한 수입 활동은 뭐가 있을까?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설계해도 10억 없어도 충분히 든든하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 불안은 준비가 없을 때 커지고 안정은 구조에서 온다. 그 구조는 당신의 선택과 준비로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진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말자. 10억 없어도 당신의 노후는 충분히 빛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묵직한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사실 은퇴라는 말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혹은 어떤 분들은 마냥 뭉클하고 막막하기도 할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퇴직이라는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은퇴를 맞이하고 난 뒤에 이렇게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하고 뒤늦게 깨닫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 준비를 어느 정도 해뒀다고 생각했는데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부족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본 사례들도 섞어서 은퇴 후에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비참한 추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라도 나는 아직 괜찮겠지, 준비 좀 해둬서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잠시만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은퇴 후 고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입을 모아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럴 줄 몰랐다거든요. 여러분께서는 제발 이런 일 겪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난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게 말씀드려 볼게요. 1. 갑작스런 질병에 따른 재정 파탄. 회사 그만두면 건강해질 줄 알았거든요. 첫 번째 사례는 58세에 은퇴하신 A씨 이야기예요. A씨는 회사 생활 내내 스트레스가 심했지만 은퇴하면 몸도 마음도 편해지겠지 라는 생각으로 버텼다고 해요. 다행히 아파트 한 채가 있었고 은퇴 직전에 퇴직금과 어느 정도의 연금도 기대할 수 있어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셨대요. 그런데 은퇴 후 한 1년쯤 지나고 나서 몸이 갑자기 이상해지셨다고 합니다. 두통과 근육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았는데 뜻밖에도 큰 질환이 발견된 거예요. 회사 다닐 때는 건강검진도 꼬박꼬박 받고 주변에서 스트레스 좀 덜 받아라라는 말을 듣긴 했지만 정작 본인은 퇴직만 하면 나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일을 그만두고 난 뒤에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한꺼번에 터지듯 병이 찾아온 거죠. 치료가 시작되자마자 병원비가 몇백만 원 단위로 훌쩍 나가게 되고 연금은 물론이고 퇴직금 일부를 계속 써야 했어요. 결국 나중에 써야지 했던 노후 자금까지 손대게 되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통장 잔고가 반 이상 줄어들었어요. A씨가 가장 힘들었던 건 경제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본인이 곧 회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했는데 점점 치료 기간이 길어지자 의욕이 꺾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몸이 안 좋을 줄 몰랐지. 회사 다닐 때는 돈도 벌고 병원비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됐었는데 이제 난 완전히 혼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울감까지 찾아왔어요. 그 결과 병원 치료는 물론 심리 상담을 병행해야 했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은퇴 후엔 내 삶이 저절로 편해진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예요.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것도 맞지만 대신 내 몸에 투자해야 할 시간과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평소에 건강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은퇴 이후에도 꾸준히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 계획을 잡아두는 게 좋겠어요. 2. 자녀 지원 문제로 흔들린 노후 계획. 아이도 내 책임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안 도와줘? 두 번째 사례는 B씨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두 분 다 60대 초반에 은퇴를 하셨어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 큰 아이는 이미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작은 아이는 대학원 진학을 고민 중이었죠. 사실 B씨 부부는 아이들 다 컸으니 이제 우리도 좀 쉴 때가 됐어.
남은 돈으로 우리 여행도 다니고 여유 있게 살자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작은 아이가 좀 더 공부하고 싶다라며 대학원 등록금을 부탁했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그걸 그냥 외면하기가 쉽지 않았죠. 결국 부부는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 중 일부를 학비로 보태주었고 또 생활비까지 지원하게 됐어요.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작은 아이가 공부를 마치고도 취업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이래저래 취직할 때까지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았어요. 식비나 용도는 물론 가끔씩 나오는 학원비조차도 부모님이 부담하게 된 거죠. 은퇴해버린 B씨 부부 입장에서는 계속 소득이 나오는 상황이 아니니 한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 이렇게 길어지니까 버틸 재간이 없었대요. 게다가 큰 아이도 갑자기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 자취방 구하는 비용이 필요하다며 손을 벌리니까 부부는 가뜩이나 줄어든 통장을 또 열어야 했죠. 그렇게 몇 번 손을 쓰다 보니 여행은커녕 가만히 있어도 돈 나갈 구멍이 생기더래요. B씨 부부는 자녀를 탓하기도 어려운 게 자식 문제라면 부모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우리 노후가 이렇게까지 흔들릴 줄 누가 알았겠어. 내가 은퇴하고도 계속 자녀를 도와줘야 할지 몰랐지라면서 후회 아닌 후회를 하고 계시죠. 이 사례를 보면서 느끼는 건 자녀 문제는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특히 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안 좋은 때에는 자녀가 제대로 취업하지 못할 수도 갑자기 대출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부모로서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수록 미리 지원 한도를 정해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건 해줄 수 있지만 이 이상의 비용은 불가능하다. 같은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자녀와의 갈등도 최소화하고 내 노후 자금도 지키는 게 중요해요. 3.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우울증. 사람이 이렇게 외로운 줄 몰랐어. 마지막은 C씨 사례예요. C씨는 30년 가까이 대기업에서 근무하시고 60세가 되던 해에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경제적으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 집 있고 연금도 꽤 괜찮게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은퇴 직후에는 이제부터는 매일이 휴가네. 낚시도 다니고 여유를 즐겨야지 하고 기분이 아주 좋으셨대요. 한두 달 동안은 정말 행복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3달, 4달이 지나면서 생겼어요.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현업에 계속 남아있거나 다른 곳에서 재취업을 해서 바쁘게 지내느라 자주 만나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퇴직 직후에는 동료들이 가끔 연락도 해주고 식사도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너는 이제 퇴직했으니 편하겠다 하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지는 거죠. C씨도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먼저 만나자고 하면 귀찮아 할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으로 연락을 잘 못했다고 해요. 결국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우울감이 조금씩 스며들었어요. 가족들도 자기 일하느라 바쁘고 손주들도 매일매일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고립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가끔 동네 경로당이나 문화센터에 나가볼까 생각도 했지만 내가 왜 이런 데를 하는 마음에 주저하게 됐어요. 대기업에 30년 근무하셨던 자부심이 있으시다 보니 오히려 아무나 만날 수 없다는 자격지심도 생기더라고요. 결국 이러한 사회적 고립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자 C씨는 병적인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되었고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난 경제적으로도 그럭저럭 여유롭고 도대체 내가 왜 우울해? 라고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전문가가 일이 없어지고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주변에 없어졌다고 느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해줘서야 깨닫게 되었대요. 이 사례는 노후에 돈만 있으면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줘요. 인간관계는 일이 끊기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만날 수 있는 내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동호회나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같은 곳에 참여해서 소속감을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은퇴 후 비참한 추락을 피하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것들. 위 3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은퇴 후에는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계속 터지곤 해요. 특히 오랜 직장 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지거나 자녀의 문제와 건강상의 문제, 그리고 사회적 고립까지. 이 모든 게 겹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은퇴 후 시작된 비참한 추락, 당신도 피할 수 없다.
라는 말이 그냥 겁주기식이 아니라 꽤 현실적인 경고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까요? 재정적 계획. 은퇴 전부터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해 지출 구조를 확실히 파악해야 해요. 매달 의료비, 생활비, 취미여가 비용, 그리고 자녀 지원 비용 등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계산해 둬야 한다는 거죠. 예기치 못한 질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 대비하는 별도 자금, 즉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 두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혹시 모를 의료비나 가족 돌발 상황에 대비해 유동성 자금을 보유해야 해요. 건강관리. 은퇴한다고 해서 몸이 자동으로 좋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뒤에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질환이 도질 수도 있거든요. 은퇴 후에도 정기검진은 필수고 꾸준한 운동과 식단 관리가 중요해요. 이제 더 이상 일 안 하니까 괜찮겠지라고 방심하기보다는 바로 지금이 내 몸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시길 권합니다. 자녀와의 관계 및 지원 한도 설정. 자녀가 아무리 소중해도 무한정 도와줄 수는 없어요. 이것은 부모가 이기적이라는 게 아니라 부모의 노후가 흔들리면 결국 자녀에게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리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방법을 협의해 두는 게 좋아요. 돈이 좀 부족해도 부모를 믿고 의지하면 되겠지라는 자녀의 안일한 생각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로의 상황을 충분히 공유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 회사 동료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끊기기 쉬워요. 먼저 용기 내서 얼마든지 만나자며 연락해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새로운 취미나 봉사,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소속감이라는 게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엄청난 원동력이라는 걸 은퇴 후에야 깨닫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은퇴 전에 슬슬 바깥 활동 루트를 알아보거나 은퇴 후에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마음가짐 전환.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동으로 행복해지는 건 아니죠. 어쩌면 은퇴 후의 삶이 더 치열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가 내 인생의 이막이다라는 긍정적인 자세로 새로운 목표와 일상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목표라도 만들어서 성취감을 느끼고 거기에 재미를 붙이면 삶이 훨씬 다채로워져요.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는 결코 은퇴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훨씬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대비 없이 막연히 이제 편해지겠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비참한 추락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은퇴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많은 걸 배워요. 다른 사람 일인 줄만 알았는데 내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렇게 준비를 잘해두면 괜찮을 수도 있구나라는 희망도 같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소개한 3가지 사례를 통해 나도 충분히 저럴 수 있겠네라는 마음을 가져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인 준비나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 삶은 어쩌면 더 자유롭고 더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위험 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하죠. 부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여러분께서 은퇴 준비를 더욱 꼼꼼히 하고 은퇴 후에는 더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은퇴 후 시작된 비참한 추락, 당신도 피할 수 없다. 라는 말이 더 이상 위기감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그 추락을 피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는 자신감으로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은퇴라는 게 내일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나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일이니까요. 다 함께 미리 알고 대비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은퇴 후 삶을 누리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